자, 일단 섹터 오늘 조선주 준비하셨죠? 네네. 조선주 우리가 워낙 자주 듣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약간 좀 몰라야 되는데 좀 많이 들어서 그런가 매력도가 좀 떨어지긴 해요. 신선해 보이진 않아. 그래서 지금 일단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기대감이 좀 선반영된 측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런 부분들이 선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틀 전에 제가 이제 모 채널에 나가가지고 단기 그 고점 시그널이 좀 나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 가격의 정점이라기보다는 좀 이제 쉬어갈 구간이 좀 온 것 같다라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조정 구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시 물량을 또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요번에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가격은 상승을 하는데 그 상승하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LNG 선 같은 경우 이제 캐리어선이 아니라 LNG 추진선을 만든다고 했을 때도 그렇고, 캐리어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우리나라의 조선 3사를 제외하고 중국에 있는 회사 한 2개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상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발주처에서 받아야 될 거는 분명히 명확한데 그거를 갖다가 납기를 찾다 보니까 납기가 지금 LNG 쪽 같은 경우는 27년까지 다 차버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웃돈을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고, 대신에 지금 왜 큐가 안 늘어나냐면은 금융위기 이후에 그 조선업체들이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 조선 빅사이클 때 돈이 된다 싶으니까 우리나라 업체들도 그렇고 중국 업체들도 그렇고 전부 이 투자를 확대하면서 캐펙스를 늘려놨는데 갑자기 발주가 뚝 끊어지면서 어려움에 처했었던 경험이 있고, 그거를 다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왔기 때문에 다시 늘리는 데 대해서 두려움을 좀 갖고 있어요.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꾸준히, 그러나 급격히 올라가는 쪽이 아니라, 왜냐하면 큐가 급격히 수반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꾸준히 가는데 이게 좀 가늘고 길게 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하여튼 그 뭐 어느 순간부터 LNG 선이니 무슨 뭐 암모니아 선이니 해가면서 이제 뭔가 좋아지고 있기는 한데 실제로 보니까 21년도하고 조선사마다 이렇게 차이는 있습니다만 23년도 그리고 올해 예상 24년 예상 매출액 기준을 보니까 뭐 거의 2배 이상 되기도 하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기도 하고 하기는 해요. 근데 그 흑자 폭을 보면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맞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던데 너무 높은 거 아닌가? 그게 이제 22년 1분기 때까지가 되게 이제 좀 저가로 수주한 물량들인데, 네. 그 물량들의 이제 마지막 마무리 물량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이 확실히 좀 편안해질 수 있는데, 올해 실적만 놓고 얘기를 하고 접근해서 보라 그러면은 사실 지금 밸류에이션이 싼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수주된 것들이 역대급 지금 가격으로 수주가 되고 있고, 최근에 지금 한국조선해양에서 12척을 그 컨테이너선을 수주한 게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심지어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보다 10% 높은 가격으로 수주를 했어요. 네. 그만큼 지금 그거를 제작해 줄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엔진 자체가 이중 연료 추진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LNG 추진선이나 이런 것들을 제작할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중요한 건 납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제때 자기네들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웃돈을 줘가지고라도 그거를 발주를 내는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실적은 확실히 3분기부터는 좀 이래서 조선했구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돌아서기는 할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 상으로 아주 편안한 구간은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이제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25년부터는 확실히 좀 편안해지는 구간이 될 것 같고,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도 한 25년 말 26년 정도 가면은 그래도 밸류에이션은 좀 편안한 구간으로 들어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조성가 지수라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 지수고 우리가 조선주 투자할 때 이게 어떤 우리의 참고를 어떤 식으로 참고를 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신조가하고 이제 중고성가를 주로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이제 중고성가는 말 그대로 중고 선박에 대해서 이제 거래가 되는 건데, 이 신조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가지고 중고선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이게 발주를 내도 실제로 지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중고선 쪽으로 몰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신조가도 계속 따라 올라갑니다. 근데 중고선 가격이 만약에 급락을 한다, 이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쪽 시장에서 충분히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꾸로 발주가 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신주성가는 이제 새로 발주하는 조선 그 배에 대한 가격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중고성가는 중고 거래 가격을 얘기하는데 이걸 지수화시킨 건데 지금 아마 신주가가 2009년 최고치 근처까지 올라왔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가운데서 이게 이제 아직까지 옛날 가격을 회복 못한 것들도 있지만은 지금 그 당시에 없었던 LNG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숫자 자체가 다르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매출로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 숫자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림이다. 이제 그런 맥락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이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이 슈퍼사이클이니 뭐니 뭐 수주 공시가 막 나오고 하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진짜 좋은 것이냐에 대한 논쟁을 할 때 인력이 없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동남아나 이런 데서 채용을 해서 하는데 그 기술력이 좀 떨어진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부정적인 조선과 관련된 인력 인프라에 대해서도 참 많은 논쟁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목포에 있는 사보중공업 그 해마다 한 번 정도씩 가본 것 같아요. 근데 아, 그래요? 저기 이전에 거기는 상대적으로 외국인 이제 고용 비율이 좀 높아가지고 좀 덜하긴 했지만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노이즈는 이미 정점은 지났고 이제는 어느 정도 거의 좀 안정화되는 과정에 있다. 그렇게들 이제 보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그 대손 충당을 계속 쌓아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노이즈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줄어들 것 같고 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캐펙스를 늘리고 싶어도 옛날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지금은 그 자동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러니까 아주 심하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또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도장을 하거나 이럴 때.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을 또 구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캐펙스 투자가 좀 제한된 어떤 그런 측면도 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캐펙스 투자는 생각처럼 아주 급하게 커질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이 조선의 어떤 호황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지금의 어떤 분위기가 생각보다는 좀 길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조선주들의 상승률이 상당히 좋았죠. 그러다가 어제도 괜찮았던 것 같고 오늘 좀 많이 부러지는 모습이 좀 나오는데 하락하는 모습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왜 다른 섹터에서도 잘 오르던 주식들이 갑자기 정점에서 네. 전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상황 좋은데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또 이제 하락이 시작되는 거 아니야? 큰 조정이 시작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 가지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거는 다들 인지하고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작용이 나온 거는 엊그저께 제가 단기 고점 시그널 나온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게 어떤 의미였었냐면은 그때는 안 가던 다른 주식들이 다 같이 또 난리가 날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기 조선 부품, 뭐 조선과 연결이 조금만 돼 있다고 하면은 진짜 바닥에서 들어 누워 있었던 개별 종목들도 막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그랬는데 그때 보면은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고가에서 좀 거래가 좀 터지면서 위에 꼬리를 좀 달고 밀리는 느낌이 좀 있었고 어저께 확실히 좀 음봉을 그려주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좀 쉬어갈 구간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고요. 근데 이제 요쪽 같은 경우는 확실한 거는 실적 관련된 노이즈는 적어도 현재까지 수주된 정황으로 봤을 땐 27년까지는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갑자기 돌발적으로 납기를 못 맞췄다, 뭐 파업을 했다, 뭐 또 다른 어떤 이슈가 생기지 않는 이상에는.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그 미국 쪽에서 그 MRO 시장을 열어주면서 우리나라 업체들 지금 두 군데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 중에 아마 한 군데가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 구체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 매출로 인식이 될 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밸류도 재평가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또 굳이 말씀을 드리면 27년경 되면은 일본에 지금 이제 그 일본 지금 사실 이 선박 시장에서 조선 시장에서 그 글로벌로 이렇게 했을 때 이 제작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3대 국가를 얘기하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중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일본 쪽에서 이 조선 산업에서 약간 좀 발을 빼려고 하는 분위기도 좀 있는 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됐던 바이든이 됐던 대통령이 아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됐던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뭐 다시 또 사퇴하고 뭐 누가 된다 했던 민주당이 됐던 간에 이
조선 쪽 같은 경우는 특별히 건드릴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미국 조선소 자체가 워낙에 그쪽에 시장 비중 자체가 낮기 때문에 미국이 압력을 넣는다 뭐 한다 하는 건 제한적일 거고, 어쨌든 지금 중국을 때리는데 혈안이 돼 있다 그러면은 옛날에 나왔던 것처럼 뭐 중국에서 만든 선박에 대해서 또 관세를 부과하든 뭐라든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액션을 취해주게 된다 그러면 디커플링이 되면 될수록 우리나라 조선소는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끝이라기보다는 저는 좀 조정을 받으면 또 잊어질 만하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고요. 네.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런 조선주 같은 경우 예전에는 그 어떤 수주 공시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움직이고 했었잖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수주가, 그러니까 앞으로 조선주의 호재로 나올 만한 그런 모멘텀들이 쭉 있나요? 아니면 뭐 수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컨테이너선 쪽이 이번에 예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수주가 됐거든요. 근데 그 왜 수주가 됐냐를 보면은 지금 중국 쪽 조선소에서 이제 컨테이너선 관련해 가지고 그게 도크가 다 찼어요. 27년까지 거의 다 찼어요. 그래서 지금 조선 호황이네. 호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만들어낼 수 있는 조선소가, 그리고 이 컨테이너선을 보면은 요즘은 이중연료 추진선을 만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제작을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업체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 업체 자체가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이제 발주가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지금 현재 나오는 거 기준으로 하면 LNG DF라서 이중연료 추진선 뭐 또는 그 메탄올, 그다음에 이제 뭐 암모니아 이런, 이제 향후에는 암모니아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한국 쪽으로 오게 된 거고, 이게 온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납기를 빨리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어요.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내년 되면은 그 해운동맹 하나가 해체가 됩니다. 그 머스크라고 하는 데하고 그 두 개 그 빅 해운사가 지금 결성이 돼가지고 동맹을 맺었던 게 그게 해체가 되는데, 이 머스크가 예전에도 그 컨테이너선을 대량 발주해가지고 한번 난리를 쳤었던 회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경쟁이 붙잖아요. 그렇죠. 경쟁이 붙게 되면은 일단 그 시장을 선점해야 된다라는 측면. 그런데 지금 보면 코로나 때 돈도 많이 벌은 데다가 최근에 또 홍해 사태 때문에 운임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해운사가 여력이 좀, 재무적인 여력이 좀 튼튼한 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최근에 이제 환경 규제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네. 이게 환경 규제가 나와가지고 이제 배를 갖다가 좀 등급을 나눠가지고 속도 제한을 또 걸어버리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제 이 해운사 입장에선 속도 제한은 이건 영업 수익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20년 넘은 배를 그렇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하자, 이런 수요들이 좀 꾸준히 나올 거기 때문에 하반기에 컨테이너가 어떻게 보면 중국보다 우리 쪽으로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슬롯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탱커 이쪽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엔진이 바뀌는, 친환경 엔진으로 바뀌는 발주 주문들이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친환경 선박과 관련해서 구형 그 엔진들, 이것을 뭐 이제 더 이상 운행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 IMO 그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언제서부터 그게 규제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자꾸 이 선박을 교체하든 엔진을 바꾸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운행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목표치가 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 기준으로 해서 2030년까지는 2008년 대비해서 탄소의 배출량을 20% 줄이고, 40년 되면은 이걸 70%까지 줄이고, 지금 바뀐 걸로 말씀드리면 50년까지는 원래 50%였던 걸 100%로 이제 바뀌면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그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그 배들 같은 경우는 그럼 속도를 낮춰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걸 그렇게 운행하느니 배를 바꾸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보다도 지금 유럽연합에서는 탄소 배출세라는 걸 지금 실제로 네. 도입을 해가지고 이 고유황유, 그러니까 탄소 배출이 많고 오염도가 높은 그 배를 가지고 그 유로존 내에서 돌아다니고 입항을 하게 될 경우에는 세금을 때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또 오히려 교체 수요가 좀 늘어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 CII라고 해서 이제 탄소 배출량을 체크하는 이제 요게 이제 등급을 나누는 그런 부분들인데, 요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달이 아니라 올 9월 달에 IMO에서 이제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 친환경 연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규정을 적시할 것 같아요. 네. 내용을. 그러면은 이제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최근에도 이제
이 우리나라 조선소나 이런 쪽에 발주된 걸 보면 나는 LNG 추진선으로 해줘. 나는 뭐 메탄올로 해줘 했는 것도 있지만은 레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정하지 않고 일단 그거 보고하자라고 하는 수요들도 좀 있는 걸 봐가지고는 빠르면 이달 올 9월 달에 그거 이제 엔진과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연료를 어떤 걸 써야 되는 건지 이게 아마 리스트가 나오겠죠. 그런 게 아마 좀 규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탄소 국경세, 그 뭐라 그러죠? 그 탄소 배출서 국경 탄소 배출세라고 해서 ETS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실행이 아주 강력하게 돼야 상당한 그 엔진 교체에 대한 수요가 일어나지 않겠냐 기대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로존 쪽에서는 지금 그게 일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그 입항을 하는 배들 같은 경우는 교체 수요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 그 월봉상으로 보여주면서 아직도 조선주가 오를 룸은 상당히 남아 있다. 과거에 슈퍼사이클이 왔을 때의 그 상태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서 이러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느 만큼 이 조선주에 대해서 기대를 가져야 됩니까? 그 정도로 슈퍼사이클이 오는 건가요? 그렇게 기대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항상 보면 이제 월봉 차트의 함정이 뭐냐면 이게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 그 정점 그 꼭대기가 그 표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놓고 보면은 이게 지금 현재 올라 있어도 완전히 바닥에 깔려가지고 고개 살짝 드는 모양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는 것보다는 요번에는 좀 가늘고 길게 갈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좀 어느 정도 많이 요번처럼 좀 급등을 하면 물량을 조금 줄여놓고 기다리셨다가 다시 이제 좀 바닥 다지는 모습 보이면은 뭐 매수를 하시든 그런 식으로 가져가시는 전략이 차라리 좀 편안하지 않을까 싶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밸류에이션 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올해 밸류 가지고는 되게 비싸고요. 네. 내년 밸류도 지금 한국조선해양 정도를 제외하면은 아주 편안한 구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26년으로 가면 밸류가 좀 저렴해지는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조금 요번 상승 이후에는 조금 텀이 좀 필요하다. 그런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나요? 왜냐하면 그 어떤 섹터 종목들은 실적 발표 안 좋으니까 이건 일단 피하고 나서 사자 이런 얘기도 있고 실적 발표가 기대가 되니까 미리 사놓자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조선주는 어떤가요? 조선주 지금 컨센은 실적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주가 항상 보면 양치기 소년짓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항상 뭐 돌발성, 일회성 비용 뭐 이래가지고 맞아요. 이제 항상 그런 게 나왔었잖아요. 뭐 그래서 요번에 그런 게 또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분위기상으로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애널리스트하고 통화하고 이게 소통해 본 걸로 봐가지고는 실적이 지금 증권사 리포트들도 컨센이 연초 내지는 또 1분기 이후에 나왔던 것보다는 조금 올라오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그 그림은 맞추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네. 조선주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아무리 좋은 주식도 잘 팔아서 수익을 실현을 시켜야 그게 이제 진짜 수익 나는 거잖아요. 조선주를 매도해야 될 시기는 언제냐? 그러니까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되느냐? 요거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건 진짜 사견인데. 그렇죠. 만약에 사실 이제 조선주 뭐 오른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제가 그거를 처음 이제 고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매매를 시작했던 게 7만 원대였었어요. 네. 지금 가격은 100% 넘어 있을 거예요. 이미 근데 물론 이제 뭐 작년에 2차 전지라든지 뭐 바이오 주식 올라간 거에 비하면 갑갑하겠지만 지나고 보니까 꽤 많이 올라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이제 그런 맥락에서 그냥 지켜보신다 그러면 저는 이거 피크는 업황상으로의 피크는 주가로 봤을 때는 26년 정도는 돼야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그러면 있습니다. 내년도까지도 꼭 들고 갈 만한 네, 종목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지금 최근에 수주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건 27년 이후 28년께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자체에 좋아지는 그림은 분명히 27년까지는 좋아질 것 같고 이제 28년 거 채워버리게 되면 그건 더 업사이드가 있다고 봐요. 하반기에도 나올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주가상으로는 사실 약간 좀 선반영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26년 정도가 고점 아닐까 싶은 생각입니다. 네. 지금 조선주의 새로운 먹거리 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았었는데 이제 방산 쪽이 좀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제 군함 관련된 거 물론
현대중공업이 필리핀 쪽으로 납품한 것도 있었고 호주로도 납품한 게 있었고 뭐 하나오션도 뭐 납품한 게 전력이 있고 한데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이제는 실제로 지금 캐나다 잠수함 관련해 가지고는 한일전이거든요. 한국 업체 2군데, 일본 업체 2군데가 붙어 있고요. 우리나라 업체의 강점은 가성비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폴란드 잠수함 쪽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을 수 있고, 그 밖에 동남아 쪽에도 이슈가 있고, 중요한 건 미국 MRO 시장은 거의 들어가는 게 기정 사실화되는 분위기인데다가 미국이 지금 조선소 자체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 조선소를 인수한 이유도 결국은 현지에서 군함 수주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향후에 방산 쪽에서 먹거리에 대한 밸류를 얼마만큼 쳐줄 것인지, 요게 또 이제 조선업의 어떤 주가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적절한 매수의 타이밍, 기회 언제로 잡아야 될까요? 이제 저기 바닥을 다지는 거, 바닥을 다진다기보다는 바닥 확인되는 거는 빠르면 다음 주 후반 정도면 나올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여기서 바로 급등하면 또 얻어맞을 거예요. 단기에 급하게 빠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뜰 건 같지 않고 저는 옆으로 좀 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나고 난 다음에 주가 흐름을 보시고 판단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요새 이제 많은 분들이 경험하셔서 일단 첫 번째 얼마나 좋은 가격에 사느냐 이게 이제 가장 맞습니다. 중요해서 네네. 그래야 이게 심리적으로 안정감 있게 버티든 뭐 어떻게 하든 대응할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일단 실적 발표를 지켜보고 제가 이제 다른 업종 섹터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제 고객님들한테 사드린 게 현대차 우선주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거 2020년도에 사드렸어요. 지금이야 현대차 우선주 하면서 막 리포트도 나오고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저 배당만 열심히 받았습니다. 근데 그 배당이 이제 올해 것까지 올 지금 그 1분기 것까지 합치면 배당 수익률도 40%가 넘어요. 아, 그래요? 제가 배당 가지고 버텼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주가를 쳐다보고 있으면 맨날 팔고 싶죠. 약간은 좀 이제 이런 대형주들이 특히나 이제 조선이라든지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는 그런 좀 패턴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놓고 바닥 왔으니까 사놔야지 해놓으면은 이게 옆으로 또 늘어지면서 포기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큰 비중보다는 일정 부분을 실어놓고 가져가신다는 전략. 그리고 요번 지금 조정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저는 급락할 거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좀 일부 잡아놓고 기다리시든지 아니면은 실적 발표 난 다음에 전체 흐름을 보시고 판단해 보시든지 대신에 급하게 올라가면은 줄여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